이번에는 동조의 모습으로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집단 따돌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돌림은 동물 후 세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집단으로 생활하는 모든 유기체는 따돌림의 현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동조 현상으로 집단 따돌림, 학교 폭력이 있어서 이 시간에는 집단 따돌림 현상의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집단 따돌림은 다수로 구성된 집단이 소수의 집단원 혹은 개인에게 집단적으로 소외시키는 이런 현상을 집단 따돌림이라고 하는데요. 집단 따돌림은 청소년의 학교 내 따돌림, 그리고 또 성인들을 또 직장 내에서 따돌리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사이버 따돌림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집단 따돌림은 일어나고 있는데요. 따돌림이 집단화되는 것은 이런 동조 현상이 하나이죠. 어, 집단에서 자신도 배척될 것이 두려워서 따돌림이 동조하게 되고, 집단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으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따돌림은 집단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구본용이라는 학자는 우리나라의 따돌림의 원인을 5가지 요인으로 설명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청소년들의 심리, 사회적 정체감 확립 과정에서 만연된 좌절감을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청소년기는 그들이 속하고 있는 집단에 대한 소속감, 이런 일체감에 대한 욕구가 강한데요. 우리 청소년들의 이렇게 처해 있는 환경, 교육적 환경,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강한 좌절감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좌절감으로 인해서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되어서 좌절, 공격성 이론에 따라서 따돌림을 친구에게 공격 형태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요인은 왜곡된 우월감 추구입니다. 청소년기는 어느 시기보다 더 유능함을 확인받고 하는 시기입니다. 보다 나은 이런 자기를 추구하는데 사회 비교의 과정에서 자기 유능감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성적이나 또는 비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열등 의식을 갖게 되고 이러한 열등 의식으로 청소년들은 강한 이런 질투의 감정을 갖게 됩니다. 경쟁 상대를 극복할 수 없거나 또는 수용할 수 없을 때 상대방을 이렇게 비하하거나 또는 자신을 포기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상대방과 자신을 왜곡시키게 되는데요. 자신을 포기할 수 없을 때는 상대방의 가치를 왜곡 비하함으로써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이런 행태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것을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렇게 집단 따돌림 현상을 통해서 쾌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원인으로는 타인 수용 능력의 결핍입니다. 청소년들은 이렇게 이기적인 그런 자기 중심성이 강한 시기인데요. 이런 자기 중심성을 또래들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즐거움과 고통도 함께하는 이런 삶의 태도를 자기 중심성 때문에 이렇게 가져갈 수가 없게 되고 그리고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도 둔감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지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이런 자기 중심성으로 인한 타인 수용 능력의 결핍은 어, 동료들을 따돌림하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렇게 사회적 조망, 자기 조망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중심성을 이렇게 이겨나가는 그런 과정이 청소년들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도덕 교육의 부재입니다. 인간의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도덕 의식이 많이 필요한데 현재 가정교육이나 학교 교육에서는 이런 윤리를 가르치기보다는 어, 경쟁을 가르치고 이기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도덕 교육이 없어서 아이들이 행동으로 이렇게 또는 어, 본으로서 이렇게 모범이 되는 상황들을 많이 만나지 못하는 사회 현상이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족 집단 갈등의 희생양을 원인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보여주는 대인관계 패턴은 가족관계를 통하여 이렇게 습득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부모로 인한 그 좌절감 이런 것들이 자녀에게 공격적으로 표출되면 자녀들은 이런 행동을 사회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으로 야기된 이런 불만을 청소년들이 이렇게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런 어, 청소년은 학교 폭력에서 자기의 의지를 또는 피해를 이렇게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서 아이들의 그런 따돌림의 대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죠. 이러한 따돌림은 학교 폭력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학교가 요즘은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경찰에게 이렇게 관할을 넘길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인기 있는 아이돌들이 학창 시절에 이렇게 학교 폭력, 집단 따돌림 이런 이슈가 밝혀져서 프로그램을 하차하는 경우도 이렇게 간혹 나타나더라고요. 따라서 현재의 나의 행동이 미래의 나의 꿈을 이루는데 발목을 잡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학교 폭력이나 이런 따돌림 현상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집단 따돌림에서 가해자의 특성과 피해자의 특성을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집단 따돌림의 가해자 특성으로는 공격성, 충동성, 폭력성 이런 것들이 가해자 특성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서 공격적이고 충동적이고 흥분을 잘하고 지배적인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좀 조망 능력과 공감 훈련을 통해서 어, 자신의 기대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지 다른 대안 그리고 자신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조망 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집단 따돌림의 피해자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 이들은 대인관계 기술 부족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납니다. 이들은 대인관계에서 지나치게 자신을 낮게 평가하고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대인관계 기술을 이렇게 습득을 하는 것이 이제 훈련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타인의 요구나 이렇게 관심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지 그리고 또 어, 타인에게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 그리고 자기 개방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에 있어서의 불안을 좀 낮추고 대인관계 기술을 향상시키는 훈련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좀 더 관점을 달리하여서 다수에 의한 동조를 지금까지는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소수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몽고베리 버스 보이콧 사건인데요. 1955년 12월 1일 미국 오하이오주 백화점에서 일어던 로자 파커스는 지친 몸을 이끌고 이제 퇴근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 버스는 백인과 유색인종의 좌석이 구분되어 있어서 흑인인 로자 파커스는 유색인종 자리에 이제 앉았지요. 그날따라 백인 승객이 많았고 결국 백인 좌석이 모두 차자 일부 백인들이 서서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버스 운전사는 백인 좌석과 유색인종 좌석을 구분하던 칸막이를 뒤로 옮겨가지고 유색인종 좌석을 백인 좌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포함한 그 4명의 흑인에게 자리를 비우고 뒤로 가라고 이제 명령을 하였죠. 3명은 순순히 뒤로 갔지만 로저 파커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나의 자리였는데 내가 왜 옮겨야 하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항의하였고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로자 파커스는 우리들이 왜 차별받아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시작하였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다른 흑인들의 동의를 이끌었습니다. 차별에 길들어져서 그것을 당연히 여기던 다수의 이런 흑인들은 그녀의 이런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버스 좌석을 둘러싼 이 사소한 사건은 인권과 평등에 관한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두 명의 소수가 나머지 다수를 그리고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소수의 변화, 소수의 영향력을 이러한 것을 소수의 영향력이라고 하는데요. 소수의 일관성 있고 확신 있는 행동이 다수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소수가 다수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일관성 있고 확신에 찬 소수가 다음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일 때 소수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능하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유능한 소수의 주장이 다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논리가 정교하고 그 상황을 잘 알고 독립적인 성격 그리고 인지적인 욕구가 있는 이런 사람이 소수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장하는 소수가 전체 집단을 위하는 동기가 있다고 진실된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을 때 소수는 영향력을 끼칩니다. 진실성 여부는 그 주장이나 행동이 자신의 이익과 관여되어 있는가의 여부인데요. 우리는 자신의 이익과 상반된 주장을 하는 그 사람의 주장을 진실된다라고 지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동조는 태도를 바꾸지는 않지만 소수의 영향력은 행위뿐만이 아니라 태도의 변화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수의 영향으로 우리 사회는 점차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것이지요. 동조에 관한 소수의 영향력에 대한 실험이 있는데요. 솔로몬 애쉬는 좀 전에 설명하여 드렸던 동조 실험에 덧붙여서 하나의 실험을 실험 2에서 더 시행을 하였습니다. 7명의 공모자 가운데 6명은 여전히 오답을 말하였지만 한 명에게는 정답을 말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자 실험 결과는 많이 달라졌는데요. 정답을 말하는 한 명의 존재만으로도 피험자가 나머지 6명을 따라 오답을 말할 확률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지요. 회차에 따라 변동이 있긴 하지만 공모자 없이 진행됐던 이런 수치에 비해서 정답률이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쉬의 실험 외에도 소수 영향에 관한 실험으로는 프랑스의 마코비치가 했던 실험도 있습니다. 애쉬 과제의 변형을 가하여 소수의 영향력을 그는 연구하였는데요. 6명의 참가자에게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색깔을 알아맞히도록 하였습니다. 실제 보여준 슬라이드는 모두 푸른색인데 명도만 조금씩 달랐습니다. 6명이 모두 실제 참가자인 경우에는 누구도 다른 색깔을 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6명 중 2명인 실험 협조자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 슬라이드 색깔을 녹색이라고 시종일관 주장하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참가자 중에 3분의 1은 한 번 이상 녹색이라고 이렇게 하였고요. 보여진 모든 슬라이드의 8%는 이렇게 녹색이라고 이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즉 소수 의견의 8 내지 9%의 동조율을 밝혔죠. 우리 주위에도 이런 소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예라고 말하는 우리의 이런 조상들과 이웃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의 시기 때 독립운동을 기대했던 독립운동가들, 또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런 가슴 아픈 과거를 이렇게 끈질기게 다루었던 시민운동가들, 그리고 독도를 위해 자신을 바치는 독도 수비대장들, 이런 분들이
우리 소수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이와 같이 무시할 수 없는 소수의 일관된 입장을 통해서 다수들은 그 소수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고 이렇게 이해를 통해서 나타난 태도 변화는 지속성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를 하는 소수가 군중 심리에 이렇게 취해 있는 다수를 깨울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집단과 개인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선구자적인 소수가 다수의 우매한 다수를 이끌고 나가는 것이 역사와 문명의 그러면 발전의 과정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소수의 일관되고 확신에 찬 주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통해 기존의 문제를 시정할 수 있게 하는 힘은 다수가 이렇게 동조해주고 지지해 주었을 때 일어나기 때문이죠. 즉, 다수와 소수가 서로 조화롭게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동안 받았던 불평등한 차별에 대해서 왜 내가 이렇게 뒷자리로 물러나야 되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대다수의 흑인이 그것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다수 사이에서 소수가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리학자들은 소수가 고도로 일치된 말과 행동을 바탕으로 다수를 설득하면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융통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소수가 무조건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하지 않고 다수의 의견과 제안을 검토하고 타인의 의견도 이렇게 검토하면서 정확하게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힘을 길러야 합니다. 이때 좀 주의해야 될 것은 다수와 소수가 서로 주고받는 영향이 서로 같아야 한다고 하네요. 다수의 힘으로 이렇게 이끌리거나 또는 강한 몇몇의 소수의 힘으로 치우쳐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내가 다수라면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는 그런 융통성 그리고 내가 소수라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런 일이 있다면 이렇게 설득하는 힘, 이렇게 논리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이런 능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모두에게 맞서는 한 사람은 멍청하고 모두에게 맞서는 두 사람은 용감하다라는 이런 격언이 있는데요. 이렇게 소수의 힘을 합쳐서 점점 다수를 변화시켜 가면서 우리 역사는 어, 날로 날로 발전해가는 그런 모습을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동조와 소수의 영향력에 대한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